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왓쌤입니다. 수능 영어 신개념 문제풀이 시리즈로 유튜브에 지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어려운 문제, 수능 기출문제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풀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이 수능의 뭐라 그러죠? 정체성? 네, 도대체 이 수능은요,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어,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들은요, 모의고사, 네, 1, 2등급 정도 되는, 수험생들이요, 수능에서 1, 2등급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실제로는 1, 2등급, 모의고사 1, 2등급자들이 수능에서 2, 3등급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1, 2등급 되는 그 수험생들이 좀 스킬을 문제 푸는 스킬, 기술이죠. 일종의 기술을 좀 안내해드려서 안정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게 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여러분 3등급 이하인 수험생들은 일단 모의고사에서 3등급 정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 아마 어휘부터 실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문장 해석이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한테는 사실은 제가 올린 유튜브가 그렇게 아주 썩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수능 영어는, 리터리처가 아니다. 링귀스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리터리처는요, 스피릿입니다. 네, 스피릿. 스피릿이 뭐예요, 여러분? 네, 스피릿. 스피릿이 뭡니까? 우리가 읽는 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네. 근데 이 링귀스틱은요, 예, 스피릿이 아니에요. 예, 어떤 정신의 세계가 없어요. 이거 우리 그런 걸 논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링귀스틱, 우리 지금 제2국어지 않습니까? 외국어. 이 외국어로서의 제2국어죠. 이거는 문장을 정확하게 일단은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과의 관련성을, 컨텍스트라 그러죠. 우리가 문맥이라는 것들이 이 리터리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맥이 10단계까지 있다라고 하면 리터리처, 영문학은 아마 10단계 끝까지 문맥이 중요하죠. 거기에 비해서 링귀스틱은 정말 1, 2단계밖에 안 되는 낮은 단계의 컨텍스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아주 낮은 단계다. 낮은 단계다. 네, 아주 낮은 단계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게 이제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글의 순서라든지 뭐 문장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글의 흐름을 좀 볼 줄 아는가 그 정도예요. 네, 이 글을 완전히 이해하고 뭡니까 저자의 의도가 뭔지 이런 거 생각할 그런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의외실 거예요. 여러분, 요지, 주제, 제목을 묻는 문제들이죠. 네. 요런 문제들, 페이지 3페이지에,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의 3페이지에 나오는, 예, 요런 세 문제 정도가 글을 다 이해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문이. 예, 요런 것들은 일단 글을 이해해서, 예,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를 일단 파악을 해서 푸는 문제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물론 이제 맨 뒤에 가면 이제 40일에서, 저기 뭡니까, 43에서 45까지도 글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에 속하겠습니다만, 예, 그 외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글 내용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할 수도 없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자,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이제 쪼개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18번부터 제가 45번까지 이건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1, 2등급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예, 이제 이 중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실 게 36, 38 요즘 어렵죠, 요거 글의 순서, 그다음에 문장 삽입 이런 것들. 예, 요게 이제 37, 39 요거 여기 이게 두 문제씩 나와요. 36, 37, 38, 39 두 문제씩 나오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쉬울지 어려울지는 좀 약간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해에는 36번이 어렵고 어느 해에는 37번이 어렵고 어느 해에는 38번이 어렵고 어느 해에는 39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려운 경우는 별로 없고요. 둘 중에 하나는 쉽고 둘 중에 하나는 어려워요. 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 구성들이 돼 있을까? 그 의도를 조심스럽게 이제 들여다봤을 때, 쉬운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쉽게 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번 봅시다. 36번이 쉬웠어요. 쉽고, 이게 뭡니까? 글의 순서죠? 글의 순서가 이제 36번이 쉬웠어요. 근데 37번에 똑같아요. 이것도 글의 순서예요. 그러면은, 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요거를 많이 쉽게 풀었어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37번을 풀려고 막 합니다. 근데 생각으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는 이게 먹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 수능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다른 마지막에 어딘가에서 자기가 제 점수를 이제 못 받는 거죠.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쉬운 문제는 여러분 듣기 중에 많이 풀죠. 예, 듣기가 뭐 20분, 23분 정도만 아마 23분, 24분 걸린다고 쳤을 때, 네, 듣는 과정에 계속 종이를 왔다 갔다 넘기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풀 수 있어요. 예, 풀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36, 38 이런 거를 건드릴 수는 안 되고요. 네, 예, 듣기 중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쉬운 거, 최대한 쉬운 거부터 먼저 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속도. 만약에 쉬운 문제를 신중하게 한다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이 너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결국 찍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실수하나 계속 그걸 들여다보지 마시고 쉬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빨리 푸는 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수로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듣기 중에 절대 풀면 안 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이건 듣기 위해서 이거를 풀었다라는 이거는 우리말에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표현이 있죠. 네, 예,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예, 그다음 여러분 일곱 번째로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지금 문제풀이를 시리즈로 많이 올려놨는데, 예, 요것들은 유형별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특히 어려운 문제 위주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주제를 묻는 경우,
예, 주제를 묻는 경우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증거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증거문은 이제 다른 분들은 힌트라고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힌트가 되는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두 개. 한 번 언급한 것은 한 개는 아니에요, 정답이. 그래서, 예, 여러분 주제를 묻는 게 어려운 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거 한 개 언급한 거, 특히 마지막에 이게 한 개를 딱 언급한 것이 보기에 있으면, 예, 이거 아니에요. 예, 그 안에 두 번 언급한 거, 두 번 언급한 게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빈칸 추론, 그다음에 뭐 글의 순서, 뭐 예를 들면 글의 순서도 여러분 짝이 있어요. 짝을 먼저 찾는 거죠. 짝을 찾아라. 예, 글의 순서는 글의 순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문장 삽입 같은 경우 어렵죠. 여러분 갈수록 이제 문장 삽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문장 삽입은 제 동영상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세모, X, X, X 해서 이거 동그라미가 정답인 거죠. 예, 세모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 근데 실제로는 요즘에 추세가 이렇게 나와요. 세모가 많아요. 동그라미 좀 드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중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이 지금 거기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빈칸 추론도 여러분 제가 어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E 타입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A 타입은 일단 증거문이 있고요. B 타입은 빈칸 주변에 부정어가 있어서 빈칸이 반대말로 돼야 되고 C 타입은 증거문이 마땅하게 없지만 이거는 뭡니까? 보기를 이렇게 보면 주제 파악하기가 쉬워요. 이게 바로 쉬운 내용이에요. 예, 이게 이 C타입 같은 경우가 쉬운 글에 속할 수 있어요. 쉬운 문제. 예, 이런 게 이제 빈칸 4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33번이 C타입이면 34번이 어려워요. 그래서 33번에서 쉽게 푸는 그 습관으로, 그 기술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D타입은 이제 함정 있는 빈칸 추론. 그 다음에 E타입은 요즘 새로 나온 트렌드인데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제 동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알파와 베타로 두 개의 개념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어요. 알파, 베타, 알파 다시, 베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같은 얘기, 결국은 알파, 베타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낱말 문제 이것도 독특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낱말 어느 낱말이 어색한가 골라라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이것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제가 제 동영상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문제풀이는요. 출제자 입장에서 이게 평가원이죠.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이 생길 거예요. 출제자의 눈높이에 여러분을 도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듣기는, 여러분 듣기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분도 있고, 이제 뒤늦게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영어 대화 중에도 뭡니까? 실제 원어민들은 관사가 거의 뭐 무시되거나 뭐 관사가 많이 틀려요. 대화가. 근데 이제 이 수능 듣기는 관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발음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사가 다 들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펜슬즈, 지자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가 다 들리는 정도의 이제 여유로운 실력이다라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쉬운 문제를 동시에 실수 없이 풀어야 되겠죠. 풀 수 있다. 근데 듣기 실력이 불안정한 그런 수험생들은 사실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듣기에 집중해서 한 개라도 더 맞추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요. 자, 제가 이제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제 유튜브를 이제 들여다보시면, 이거 뭐, 그냥도 답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쉬운 문제 푸는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기를 출제자는 원합니다. 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시간을 뭐랄까 배분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시간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그것도 이유일 수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을 쉽게 접근하게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스킬즈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기술이죠, 기술. 문제 푸는 기술이 요합니다. 예,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수능 기출을 계속 이제 수년에 걸쳐서 예, 하다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예, 그래서 이게 수능에 출제에 어떤 매뉴얼이 있구나. 매뉴얼이 있고 어떤 일관성이 보인다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좀 알고 쉬운 문제도 어려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로 접근을 하면 네, 일관성 있게 이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도 정확하게 풀고 할 수 있죠. 12번째는요. 학평, 모평, 수능 다 다른 형태입니다. 이거 여러분 겁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평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 고1, 고2 때까지 예,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1, 고2 때까지 이 뭡니까 학평 점수는 괜찮았어요. 근데 수능에 가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 예, 그 이유가 이 수능은 위에서 언급했지만 어떤 그 진짜 약간 스킬이 요구되는 거예요. 학평은 학평은 스킬 없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글 내용들도 좀 우리 상식과도 많이 통하는 글들이 많죠. 이거 이해가 빨리 돼요. 근데 수능은 글 내용 자체도 EBS 교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어렵게 어려운 논문들이 많이 발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최근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수능 그 해에 몇 년 전이 아니라 뭐 심지어는 뭐 그 전해에 발행된 논문에서도 지문이 발췌되고 그게 수능에도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평 실력으로 수능 가늠하지 마라.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학평과 수능은 겉모양만 똑같다. 예, 겉모양만 똑같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능 영어의 그 입문이라고 해서 또 다른 지금 동영상 하나에 예, 제가 수능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린 유튜브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공부하는 데 그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